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과학과 종교 제3주차 1차 시 여러분 교재, 여기 지난주에 이어서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 여기 새로운 코페르니쿠시시아 밴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회귀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책에 37페이지까지 하다 말았는데, 여기 자, 지금 지구 중심적인 사고, 말하자면 천동설이죠. 태양 중심적인 사고, 지동설, 이 둘이 부딪히다가 이제 결국은 지동설, 태양 중심설로 이제 사람들의 사고가 전환되니까 이제 기독교가 거기에 대해서 종교가 대응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종교는 철저하게 지구 중심이거든요. 천동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 방향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36페이지 보면 첫째, 그래도 우리 종교는 성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대로 해석하면 창조는 하루 24시간이고 일주일 동안 일어났다. 그렇게 아주 성서 중심을, 종교적인 내용을 그대로 고수하는 거예요. 천동설을 그대로 고수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지 말자. 왜냐하면 그 안의 내용들을 보면 이게 그대로 직설적인 표현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시처럼 표현한 것이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좀 깊이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창세기 두 번째 비직해적 우위적 접근법이 나오죠. 성서를 그대로 사용하자는 뜻이 주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비유적으로 해석하자. 그래서 여기 창세기 도입부는 시적인 표현과 우위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이걸 적용하면 안 된다. 그게 그냥 지구가 그냥 만년 전에 생겨났다,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는 조정이죠. 조정은 성서 내용과 지동설을 잘 조화시키자. 자연과학의 내용과 종교적 내용을 잘 어떻게 조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세 번째 접근법이 많이 활용이 됐고, 그 세 번째 접근법을 통해서 종교와 과학의 다리를 놔준 사람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칼빈 여기 나오죠. 37페이지. 그래서 칼빈은 세 번째 접근법을 주로 강조해서 어떻게 하면 과학적인 지동설과 천동설의 기초에 있는 종교적 내용을 잘 어떻게 하면 조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조화했냐면 여기 첫 번째는 둘레 여덟째 줄, 자연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활동을 장려했어요. 두 번째는 서로 과학과 종교를 조화시키고 조정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 그 안에 종교와 과학을 조화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종교적인 내용, 성서적인 내용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자. 성서는 우리에게 천문학이나 지리학, 생물학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는 신앙적인 내용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할 때는 성서를 거기다 적용하고 창조를 적용하지 말고 세상을 이해할 때는 지동설처럼 과학적인 내용을 우리가 적용시키자. 이렇게 칼빈이 설명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17세기가 들어가면서 이제 코페르니쿠스적인 이 지동설의 입장이 결국은 종교 안으로도 들어와서 종교인들도 결국은 지동설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교 안에 분쟁이 생겨요. 어떤 분쟁이 생기냐 하면 그 캐톨릭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약화되면서 캐톨릭에 속해 있던 그 왕권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하죠. 그래서 종교적인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종교적인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정치적으로는 국가들이 교황으로부터 종교적 힘에 독립하게 됐고, 또 종교적으로는 볼 때는 캐톨릭의 권위에 도전하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종교 혁명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41페이지. 오랫동안 위에서 넷째 줄 계속된 프로테스탄티즘과 로마 가톨릭 간의 논쟁에서 자, 이제 이미 하나의 종교가 개혁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종교가 생겨나는 거예요. 캐톨릭과 개신교라고 하는 두 종교적인 흐름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기독교적인 입장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기독교적인 입장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캐톨릭과 또 개신교가 전쟁을 하면서 점점 카톨릭 전통과 프로테스탄트 전통이 생긴 거죠. 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머릿속에 두고 이제 역사적인 흐름이 이 자연과학의 등장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종교적인 관점과 과학적인 관점이 팽팽하게 대립되다가 이 둘이 조화를 이루는 시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또 하나의 돌발 변수가 나타나죠. 그 사람이 바로 뉴턴입니다. 뉴턴의 물리학을 통해서 이제 지구 중심적인 종교적인 세계관과 태양 중심적인 과학적인 세계관 사이의 갈등이 점점 더 다시 심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얘기가 여러분 책에 44페이지 나오죠. 자, 44페이지 뉴턴과 기계적 우주와 이실론. 자, 17세기가 이건 혁명의 시대입니다. 물론 16세기에는 종교혁명이 일어났지만 17세기에는 과학혁명이 일어나요. 그럼 18세기에는 뭐가 일어날까요? 18세기. 예, 그렇죠. 산업혁명이죠. 그러니까 16세기는 종교혁명, 17세기에는 과학혁명, 18세기는 산업혁명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쭉 연결돼 있어요. 17세기는 과학혁명의 시대인데 그 과학혁명의 배후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44페이지 둘째 단락. 과학혁명의 배후에는 근본적인 철학의 변화가 있다. 어떤 변화냐? 베이컨. 지식은 경험에서 시작된다. 경험과 관찰로부터 지식을 쌓아나가자. 이게 바로 과학혁명의 출발점이죠. 이것을 경험론이라고 해요. 이것과 관련되는 합리론이죠. 우리가 지식을 쌓을 때는 두 가지 방향에서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합리론은 뭐냐면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우리의 이성의 세계가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걸 합리론이라고 그래요. 네, 합리론. 이건 데카르트. 경험론의 대표자는 베이컨이죠. 베이컨. 여러분 데카르트의 유명한 명제 잘 아시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인간의 사고와 이성이 모든 지식의 출발점이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확실하다고 느껴도 그것들은 다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것들보다 더 확실한 게 있는데 지금 내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다 의심하고 거부해도, 눈에 보이는 것도 의심하고 이 세상도 다 의심해도 지금 내가 한 가지 의심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의심해도 의심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확실한 것에 기초로 삼았죠.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인간의 이성과 사고와 그 생각을 가장 확실하다고 봤고, 베이컨은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건 감성이죠, 감성. 그래서 여기 보면 세상의 경험, 관찰하는 것, 둘 중에서 그럼 어떤 것이 더 과학적인 사고일까요? 물론 이것이죠. 왜냐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과 확실한 데이터와 규칙과 법칙과 눈에 보이는 증거를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베이컨은 귀납적이에요. 귀납. 현실적이에요. 근데 이건 뭐냐면 합리론은요, 현실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 내 안에 있는 이성과 사고,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험론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 베이컨이 17세기의 과학혁명의 시발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17세기부터 18세기에 거치는 시기에 나타나죠. 그 과학혁명의 기초는 베이컨이 놨고, 그 과학혁명을 완성한 사람이 바로 뉴턴이라고 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아직도 지동설이라고 하는 게, 태양 중심 모델이, 그것이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그 원리는 설명이 됐는데 과연 그것이 어떠한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기 나오죠. 45페이지. 태양 중 꼭대기에 태양 중심 모델의 등장은 기하학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천체를 관측해 보니까 별들의 움직임과 지구의 자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쭉 설명해 보니까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구나. 그거는 규명을 했는데 어떠한 힘에 의해서, 어떠한 관계성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지는 설명을 안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태양이 지구를 도는구나. 이거는 아니라는 것을 밝혔어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그럼 왜 지구가 태양을 도는지는 설명하지 못한 거예요. 현상만을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동설, 다시 말해서 태양 중심 모델이 완성되지가 않은 거예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과연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원리에 의해서 도는지를 설명하지 못했는데 이것을 밝힌 사람이 뉴턴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서의 내용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뉴턴이 있으라 하심에 뉴턴이 있었고 뉴턴을 통해서 과학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이 뉴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쭉 내려와서 8째 줄 내려오면 뉴턴은 천체 역학에 관해서 알려진 현상은 뭐냐 하면 지구가 태양을 돈다. 끝이에요. 이것밖에 몰랐어요.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현상밖에 몰랐는데 그 현상의 배후에 어떤 원리가 있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뉴턴의 혁명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 현상 속에 어떤 원리가 작용하는지를 밝힌 것이 바로 뉴턴의 만유인력. 뭐예요? 모든 물체, 지구 안에 있는 물체뿐이 아니라 온 우주 안에 있는 물질 사이에는 힘이 작용한다. 그리고 그 힘은 질량에 비례한다.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도는 원리가 태양이 지구보다 엄청나게 큰 질량을 가지고 있어서
태양의 힘이 지구를 끌어당긴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이 여기 쭉 46페이지. 이걸 어떻게 뉴턴이 발견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하루는 사과나무 밑에 누워 있는데 사과가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근데 뉴턴은 과거에는 그게 떨어지는 것이 사과 자체에 어떤 운동의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게,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떨어진다. 그런데 왜 떨어지는지는 설명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는 것인지를 구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섯째 줄 46페이지, 뉴턴은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긴 것과 똑같은 힘이 태양과 행성들 사이에서도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케플러의 법칙을 입증한 거죠. 케플러, 여기 46페이지 밑에 한 또 다섯째 줄 내려오면, 만약 행성과 태양 사이에 어떤 힘이 존재하고 그 힘이 태양을 향한다면 케플러의 제2법칙은 간단히 입증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행성과 태양 사이의 힘이 그 둘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게 케플러의 법칙이죠. 이게 바로 만유인력을 통해서 이것을 해석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47페이지 둘째 단락, 뉴턴의 이론은 질량과 공간과 시간이라는 개념. 자, 질량과 공간과 시간. 이 세 가지 개념을 통해서 가속도와 힘과 운동량의 원리를 설명하게 된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난가 하면, 뉴턴의 만유인력을 통해서 기계론, 과거에는 이 만물이 어떤 신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뉴턴의 만유인력을 통해서 우주 안에는 아주 어떤 확실한 일정한 규칙이 존재하는구나. 그 규칙 안에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구나. 그래서 47페이지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아홉째 줄, 자연과 우주를 일정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 이 세상이 하나의 기계와 같은데 그 기계 안에서 모든 것이 규칙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신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계가 움직인다. 이것을 기계론적 세계관, 또는 여기 책에 나오듯이 역학적 세계관이라고 그러죠. 자, 이 세계관의 내용은 뭐냐? 이 세상이 기계라면은 어떻게 기계가 저절로 자기를 만드느냐? 기계는 완벽한 체계를 가지고 있으니 누군가가 설계하지 않았느냐? 또 이런 생각이 나와요. 그래서 신의 존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우주가 신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건 아닐지라도 신이 만들어낸 기계는 아닐까? 이렇게 바로 생각하게 된 기계론적인 세계관, 설계 개념이 나타나는 거죠. 자, 기계가 저절로 움직여지는 건 맞는데 기계 자체는 저절로 생긴 것은 아니다. 자, 이런 생각이 나타나면서, 뉴턴이 신의 존재를 오히려 증명한 것처럼 생각하게 됐죠. 자, 세상이 규칙적이라면 규칙은 자기가 만들 수가 없잖아. 누가 만든 거 아닐까? 그래서 세상의 규칙성이 신의 존재를 입증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 여기 4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신의 시계공 이미지. 신은 누구냐? 시계공이에요. 시계를 설계하고 제작한 사람이 아니라 존재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자연신학이라고 해요. 자연신학.
신은 이 세상의 완벽한 기계로서의 규칙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 속에는 신의 손길이 이미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이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신론, 데이즘. 이 세상은 신과 연관되어 있는데 신이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신이 창조했는데, 그래서 신의 창조는 이 세상이 스스로 움직이는 기계로서의 창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신을 창조주로서 인정하지만 신이 이 세상에 계속 관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즘과 데이즘은 구분되는 거예요. 데이즘은 이건 신론 또는 유신론. 근데 데이즘은 달라요. 데이도 신이고 데이도 신이에요. 이게 둘 다 똑같은데, 이거는 신이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움직인다고 하는 철저한 신중심적인 건데, 데이즘은 이 세상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신이 세상을 만들었지만 세상은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게 이신론이에요. 그 차이점을 잘 기억해 두세요. 유신론 또는 신론은 신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신중심적인 세계관인데, 영국에서 나타난 데이즘은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과 이걸 연결시켜서 신은 이 세상을 하나의 시계처럼 만든 시계공이다. 그래서 시계공이 시계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계가 시계를 움직인다. 이것이 바로 이신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신론은 세상의 규칙성을 강조하는 이 약한 모습의 종교를 조금 약화시키고 자연과학을 그 속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이신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문화적인 수정을 거친 기독교다. 여기 49페이지 중간 보면 이 세상의 원리와 신의 원리를 잘 조화시킨 기독교다. 그렇게 이신론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여기 4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우주를 일정한 법칙에 따라 규칙적으로 작동하게끔 만들어서 이제 신은 더 이상 세상에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가 세상에 개입할 필요 없이 한번 세상을 만들어 놨으면 이제 세상은 스스로 움직여 나가고 있다. 이게 바로 이신론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 바로 뉴턴의 물리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뉴턴의 물리학은 결국은 과학적 세계관과 종교적 세계관을 연결시킨 다리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관점을 과학자가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 종교인, 다시 말해서 신부, 종교계에 있는 한 종교인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51페이지 둘째 단락 보면 생물학적 관점에서 자연의 설계자이자 제작자인 신을 강조한 칼라일의 부주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페일리예요. 이 페일리도 자기는 종교인이지만 과학적인 관점을 받아들인 거죠.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여기 신은 산업혁명을 이끈 역학 천재 중 하나다. 51페이지 위에서 둘, 넷, 여섯, 여덟째 줄. 그러니까 산업혁명도 신의 작품이라는 거죠. 자, 신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물리학과 생물학적 관점에서 이 세상의 모습이 신의 지혜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페일리의 책 51페이지 보면 페일리의 자연신학 또는 자연의 모습에서 수집한 신의 존재, 그러니까 이 자연 속에 신의 존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입장에서
또 종교와 과학을 연결시킨 종교계의 사람이 페일리고 물리학 쪽에서의 사람은 뉴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